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 여부, 또 증거인멸 우려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인데요.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이번 심사 결과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현장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일단 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혐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매수죄라는 게 있는데 당대표로 선거를 함에 있어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혐의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만들어서 한 6천만 원 가량의 어떤 당내 경선 목적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7억 6,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외곽 조직인 먹고 사는 연구소라는 곳에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으로 뇌물죄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4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박모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세 가지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수사가 있어 왔었잖아요. 한 8개월 정도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했을까요? 일단은 주요 공범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공모관계에 있었다라는 뭐 강내구 전 감사라든가 예. 이 박용수 전 보좌관, 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대부분 다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의 차이만 있을 뿐 관련자들의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러난 진술,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검찰이 기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했으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어떤 공소장 범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관련 공범자들의 진술과 다른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해서 검찰에서는 유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고요. 예. 이 사건은 애초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녹취록 파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녹취록 파일에서 뭐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고 간 정황들이 포착이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예, 아무래도 구속영장 심사도 뭐 기준들이 있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있다가 귀국을 해서 셀프 출석을 2번 정도 시도를 하고 말씀하신 지난 8일에 이제 검찰에 직접 출석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셀프 출석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 그리고 그 8일에 출석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사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그 예. 진술 거부권이라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진술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셀프 출석이라는 건 수사 초기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내 주변을 괴롭히지 말고 주변 사람들 수사하지 말고 수혜자인 나를 이제 수사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 신분에서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영장 실질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는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느냐. 그래서 그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정당법, 정치자금법, 뇌물죄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했던 것인데 수수한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이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3년에서 5년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3자 뇌물죄가 사실상은 법정형과 범죄의 양형이 가장 높은 범죄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는지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 갔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기로는 법정에 가서는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왜 전략이 좀 다른 걸까요?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나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 정치적 수사고 민주당 전 대표였기 때문에 표적 수사를 한다. 검찰의 조사에 들어가서 아무리 무죄의 어떤 취지의 무혐의 항변을 하고 나의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해봤자 검찰은 답정너로 기소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판사 앞에서 네. 형사 재판에서 내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겠다는 거고요. 법리적으로는 검찰에서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 검찰은 못 믿겠다는 게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입니다. 예. 그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게 영장에 적시가 된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보고받지 못했다, 알지 예, 예. 못했다, 돈봉투가 건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 행동은 이제 말하자면 하급 직원들인 박 전 보좌관이나 강래구 전 검사나 이상만 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다만 나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관계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처벌하지 못하는 점들은 이제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모에 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했다라고 주장하고 진술하는지가 핵심 관건인데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구속되거나 구속되지 않거나 관련자들 대표적인 4명 중에 송영길 전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했거나 이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다른 외부의 객관적인 정황과 녹취록 내용을 기초로 해서 또는 이렇게 노트 같은 것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불법으로 정치자금 받아서 의원들한테 살포하는 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송 전 대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면 끝나는데 지금 이것은 정당법이고 정당법 사건을 특수부가 수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정당법상 법정형을 말씀드리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아주 높은 범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을 제가 좋게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양당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당내 경선에서 실비 차원에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돈봉투를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부 의원들도 과거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행위인데 이걸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게 타당하냐, 어떤 수사권의 남용이라 이런 주장도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례적으로 했었고 이것을 만약에 이 돈봉투를 살포하지 않았더라면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졌겠느냐. 적극적으로 어떤 당선을 가를 수 있을 정도의 불법 행위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특수부 검사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저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해온 사건들이 요즘에는 이제 처벌되는 추세에 있고 네.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예측 가능성이나 범죄 예방 효과를 봤을 때는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죄인데 이것을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묵인해주거나 은폐하거나 수사를 약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의 사건이 어떤 시금석인 판결이 돼서 당 내에서 어떤 선거를 할 때 고생을 하니까 차비라든가 식대 차원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는 일은 좀 금지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먹사연에서 7억 6,300만 원이라는 이제 자금이 오갔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사용을 알고 있었냐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되는 거죠. 네, 일단 불법 정치 자금 수수죄와 관련해선 불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목사연이라는 조직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는 이 불법으로 들어온 점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불법으로 들어와서 이게 실질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쓰였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것을 인지했을 가능성,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불법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치자금을 받아서 어디에 지출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받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외곽 그 조직에서 받은 돈이거든요. 그 연관관계, 공모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뭐 혐의 입증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가지 기준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하는지 이 부분도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모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7억 원이 그렇죠. 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나 어떤 우리 선거의 제도의 어떤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법적인 자금이 거액이고 그리고 어떤 당내 경선에서 이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행위는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엄단할 제명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범죄의 소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상식적으로는 당대표 경선 후보를 위해서 내가 막 정치자금까지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으면 그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이죠. 알리는 게 통상적인데 또 형사법정이라는 것은 증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모관계라든가 그 관여했던 사람들이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지시를 했거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범죄 소명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범죄 소명 여하에 따라서 영장 실질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 영장이 기각될 때 나오는 표현 중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범죄의 소명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뇌물죄도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4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게 아니라 먹사연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면 그 제3자 그 돈을 준 사람이 구체적으로 청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송영길 전 대표에게 해달라, 뭐 봐달라, 특혜를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지금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범죄의 소명 여하에 따라서 영장 실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송 전 대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는 사실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만으로는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거인멸도 결국 범죄의 소명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은 필연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공모자들에 대한 진술을 압박할 수도 있고 또 물증 같은 것도 이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송 전 대표는 이제 귀국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제 다른 휴대폰으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없는 차명 휴대전화로 네네.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범죄의 소명이 다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진술 협조도 안 하고 이 증거와 관계와 관련해서 휴대전화도 다 어떻게 보면 바꿔서 제출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범죄 중대성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제 어쨌든 이 정당 활동이라는 것도 범죄 중대성의 이제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대 범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그 규정이 들어온 취지는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면서까지 어떤 선거를 하시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돈으로 매수하거나 돈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 이상 중대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전달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어떤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이 되면 범죄의 중대성도 따라오는 것이고 특히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2, 3천만 원, 4천만 원 그 뇌물 받으면 그 실형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볍지 않은 죄가 지금 적용돼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네. 같은 정치인이라 그래도 그게 뭐 의원이 현역이냐 전직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칩니까? 신분상의 차이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예. 다만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구속된다고 한다면 의정활동이 전면 중단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선의의 지역 구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가적인 어떤 손해가 있으니까 좀 더 엄격하게 바라보는 추세는 맞습니다. 예, 오늘 이 영장 심사를 이제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던 판사인데 이제 그동안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그 구속 심사를 여러 번 맡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 그 추이를 좀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뤘던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관계나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계실 걸로 보이고요. 같은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박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고
하고 강내구정 감사도 발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영장을 기각했는데 즉 가담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서 꼼꼼하게 살펴봐서 범죄에 공모한 가담한 정황이 분명히 뚜렷한 사건 같은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시고 있고 다만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여러 정황상 이미 증거가 확보돼서 굳이 현역 의원을 뭐 구속까지 할 필요가 적다라고 한다면 또 기각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전에 박영수 전 특검 사건에서도 뇌물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직무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다만 이 점을 기초로 예측을 해보건데 범죄가 소명이 되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고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각할 판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 등장해서 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 나오던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까? 영향 미치긴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 영장 담당 판사가 여론이라든가 탄원서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면 모든 사건에 탄원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다만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또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일반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민주당 전 대표를 지금 구속을 하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현 대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직 정치인에 대한 구속이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송 전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오늘 이제 아까 입장을 밝히기로도 이게 정치적 수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간도 계속 그것을 주장해왔고 또 하나는 이제 별건 수사다라면서 이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들도 했거든요. 지금 이것을 이제 별건 수사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정치적인 수사다, 별건 수사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정치적인 수사다, 별건 수사다라고 주장을 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어떤 공소 제기가 기각이 되거나 이런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별건 수사라는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10억 원대 어떤 네네. 자금을 받는다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거기서 압수된 녹음 파일과 노트 자료를 기초로 수사가 시작된 거라서 그럼 반대로 말해서 그 녹음 파일에서 불법의 정황을 봤는데 검찰이 수사가 안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별건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영장 담당 판사님이 영장을 기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별건과 상관없이 그 불법 행위가 부존재했다, 범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검찰과 송 전 대표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언제 나온다라고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통상적으로 그래도 고심하고 이제 한 수시간 정도 이제 양쪽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한 내일 새벽경에는 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어느 정도 그 전의 사건들을 검토를 했고 기록들을 다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아주 길게 걸리지 않을 수 있고요. 네. 예, 이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 방향도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은 각각 또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혐의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또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수사에 동력을 잇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수수받았던 20명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줄 소환이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 사유가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나온다면 검찰이 사실상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해서 실제 현직 국회의원들을 소환하는 것에 굉장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이런 것들이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